김현정의 뉴스 쇼. 추워도 너무너무 춥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지난밤 편히 보내셨는지요? 오늘 아침 서울 영하 13도고요. 체감온도 영하 17도입니다. 비교적 견딜만 했던 남부 지역도 오늘은 영하 10도에다가 바람까지 쌩쌩 부는 최강 한파의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런데요, 정치권에 불어닥친 개헌이라는 바람. 이 바람은 군풍이 될까요? 한풍이 될까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 때 개헌 카드를 던졌습니다. 아예 시간표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국회가 3월까지 발의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발의하겠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돌직구죠. 그만큼 강한 의지를 표명한 건데요. 한국당은 반발이 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첫 순서 여야를 연결할 텐데요. 어제 기자회견 총평부터 이 개헌에 대한 입장까지 직접 확인하시죠.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번째 포인트 뭐 볼까요? 네, 남북 회담에 이은 북미 회담 가능성입니다. 예, 어젯밤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전화 통화를 나눴다고요. 네, 그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문 대통령이 남북 회담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점과 상황에서 북한이 원할 경우 대화가 열려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북미 대화도 열려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통화 뒤에 열린 강요회의에서도 남북 회담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성공으로 이끌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이렇게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또 한 번 힘을 실어준 셈인데 그렇죠. 사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회견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고맙다라는 뜻을 밝혔죠. 맞습니다. 남북대화 성사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이 어느 정도였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공이 매우 크다, 감사를 표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북핵 위기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그 효과를 냈다 이런 평가를 내린 것이죠. 문 대통령은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과 대화가 시작됐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면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은 없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네요. 어제 그 신년회견 평가에 대해서는 잠시 후 여야 얘기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가상화폐 옥죄기에 본격화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같은 거 말이에요. 맞습니다. 투기 광풍이 지금 거센데 정부가 아주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섰네요. 네, 빗썸이라고 가상화폐 거래소 1위 업체가 있거든요. 국세청이 여기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세무조사. 네, 국세청은 어제 빗썸 현장 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갔는데 뭐 부가세 또 법인세 이런 것들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부터 들여다보고 있고요. 또 경찰은 국내 3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그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제공하는 마진 거래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사실상의 도박 아니냐 이런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마진 거래. 네. 지난 8일에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시세 조종 또 자금 세탁 등에 대해서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집중 단속하고 엄중 처벌할 것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안 되면 폐쇄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정부의 제재가 더욱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이네요. 법무부가요. 가상화폐 거래소 전면 폐쇄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보도까지도 있다는 거 여러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신중한 조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포인트 보죠. 네, 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의 송환입니다. 친모와 계부 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던 그 용의자 귀국을 한다고요. 네, 끔찍한 사건이었죠. 지난해 10월 50대 친어머니와 새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다른 10대 동생까지 모두 잔혹하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 김모 씨. 그 김 씨가 범행 이틀 뒤에 자신의 아내와 자녀 둘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고요. 이후 아내 정모 씨는 한 달 뒤에 자녀와 함께 자진 귀국해서 이미 살해 공모 혐의로 구속됐거든요. 뉴질랜드 법원이 우리 정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서 김 씨를 송환하는 것인데 경찰은 김 씨가 귀국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부터 가릴 방침이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눈을 마지막으로 맞춘 기자분에게 질문권이 주어집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3월 중 국회 발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로 넘길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열고요. 집권 2년 차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식 기자회견, 이게 지난 8월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 연대에 이어서 두 번째죠. 여야 정치권은 어떻게 지켜봤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여러분의 의견도 보내주십시오. 특히 기자들하고 문답 주고받는 건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분의 평가 받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 연결을 해보죠. 백혜련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가장 많이 언급하신 단어가 국민이라고 합니다. 64번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국민을 우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있는 신년사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정농단으로 이제 사회 시스템이 마비됐던 만큼 이제 지난 한 해 시스템을 다시 세우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대통령의 구체적이고 아주 실질적인 통찰이 담겨 있었던 신년사라고 보입니다. 예. 제일 주목했던 부분, 백혜련 대변인 개인적으로 여기가 제일 좋더라 하는 부분은 어디예요? 사실 어제 메시지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어서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 무엇보다도 사실 어제는 형식의 문제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자들하고 자유로운 소통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동안 신년 기자회견이라고 하면 사실 짜여진 각본처럼 질문한 기자가 누군지, 질문 내용은 뭔지 이렇게 사전에 다 알고 진행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 자체도 딱딱하고 무거운 그런 분위기로 진행됐는데 반해서 어제는 그야말로 대통령의 소통 의지가 드러나는 자유스럽고 정말 기자들이 어떤 기자가 질문할지도 모르고 또 질문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내믹한 그런 분위기로 진행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주는 울림이 더 크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자,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은 이 신년 기자회견 혹평을 했습니다. 현실을 외면한 자화자찬이었다. 대선 공약 답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뜬구름 잡기식의 목표, 장밋빛 전망만 남발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대통령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혹평만 하는 자유한국당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비판만이 능사가 아닌데 모든 것을 반 문재인 이런 식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너무 유감스럽고요. 잘한 건 잘했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비판만 하는 거 아니? 비판 일색 아니냐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그 무너진 사회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지금 특히 얽혀버린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얽혔던 여러 가지 어려운 애교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고 있다는 거는 저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인정할 것을 인정해주고 그래야만이 국정의 파트너로서 또 함께 갈 수 있고 국민들에게 지지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항상 70%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건 계속 여론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자유한국당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당에 이런 평가 나왔어요. 지금 외교관계 잘 푸는 것에 대해 칭찬해달라 백혜련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국민의당에선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과 관련해 공약을 파기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라도 할 줄 알았는데 사과조차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께서 기자의 문답에서 분명히 유감스럽다는 취지의 표현을 저는 했던 것으로. 그 부분이 사과다? 그렇죠. 그리고 보이고, 일본의 진정한 사죄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다르게 평가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부분의 답은 확실하게 대통령께서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하신 것이다. 청취자 9413님은 지금 최저임금 문제 지적하셨어요. 최저임금 올린 게 정말로 잘한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는 이제 조금 기다리면 여기에 대한 성과가 나올 거다. 대통령이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좀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영세 상인분들 같은 경우 특히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미 보조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좀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일하는 사람들 간에 당장은 그것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들도 지금 문제 제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한 형태가 되면서 문제를 저는 해결해 나갈 수 있을 조금 기다려라.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백 대변인님 특히 주목되는 발언이 개헌이었어요. 개헌. 문 네.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실시는 이건 국민과의 약속이다. 권력구조 바꾸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제 바꾸는 문제, 요거까지 어려우면 이번에는 지방분권으로 바꾸는 문제, 그다음 기본권에 관한 부분이라도 개헌을 하자. 국회가 3월까지 합의해달라. 안 되면 나라도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이제 정부가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말씀하셨죠. 네. 6.13 지방선거 때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안에 뭘 넣을지까지는 뭐 고민 좀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는 분명한 입장. 네. 예. 의견을 피력하셨다고 보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 87년 헌법체제가 낡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다 동의를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 선거 과정에서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주장을 하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갑자기 몇 달 만에 저는 바뀐다는 것이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이해할 없습니다. 수가 없다. 네. 홍준표 대표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거는 지방선거용 개헌을 하려는 거다. 다시 말해서 이 지방선거란 거는 현 정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걸 심판하는 성격이 강한 건데 개헌이란 걸 거기 붙여서 개헌 이슈가 심판론을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일종의 꼼수 아니냐. 이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심판론이 작동할 시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몇 달 만에 그렇게 입장을 바꾸신 이유가 뭔지 저는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그런 개헌이 그 당시에는 필요했는데 작년 5월까지는 필요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개헌이 필요 없게 된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국민들 앞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대선 때는 홍준표 대표도 공약해 놓으시고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느냐? 왜 반대하시느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사정이 특별하게 바뀐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때는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하셨다가 지금에야 입장 말 바꾸기는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반대로 지방선거가 개헌과 동시에 갔을 경우에 자유한국당이 유리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지 개헌의 필요성이 없어져서 개헌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오히려 지방선거의 유불리에 따라서 지금 개헌의 문제를 결정하고 계신 거죠. 근데 김세현 의원 이제 한국당으로 가는 것까지 포함하면 117석 아닙니까, 한국당이. 거기서 반대를 하면 대통령이 발의한다고 한들 통과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최소한의 개헌, 만약 그렇게 될 경우는 국회가 합의를 하지 못했을 경우는 최소한의 개헌, 그러니까 권력구조의 문제가 아무래도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본권의 문제, 그리고 지방분권의 문제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라도 개헌을 하자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는 국회도 충분히 저는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백혜련 대변인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 먼저 연결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가보죠. 이철우 최고위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어제 최고위원 사퇴했기 때문에 최고위원은 아닙니다. 전 지금. 최고위원이신가요? 12월 31일부로 사퇴를 했습니다. 새해 들어서면서 그건 떼셨군요. 당협위원장도 사퇴했고. 알겠습니다. 이철우 의원으로 그러면. 어제 신년사하고 기자회견하고 의원님 개인적인 총평부터 듣죠? 형식을 새롭게 하려는 노력을 보였는 것 같습니다. 질문할 때 각본 없이 한다 많이 강조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나 형식보다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내용에 무슨 국민들께서 공감하는 또 희망을 갖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잘 안 보이는 데서 매우 안타깝고 특히 예전에 대통령들 기자회견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일자리. 또 우리는 지금 안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보 문제, 특히 북한 비핵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어제는 다른 문제들을 많이 얘기한 것 같고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인데 이것은 오도 간 데도 없고
그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청년 실업률이 10%대로 올라가고 있고 예. 최저임금으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거다. 서울대 교수는 27만 개 줄어들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알겠습니다. 경제 또 탈원전. 예. 이게 꼭 말씀드렸는데 탈원전으로 해서 특히 우리 경북 동해안 지역 울진 영덕 예. 이 수년간 갈등 조정해서 만들어놨는데 이걸 안 한다니까 지금 지역 민심이 쑥대밭이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거 가서 민심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언급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과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의원님 어차피 어제 국민이란 단어를 64번 국민의 삶의 질 올리겠다.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여기 안에 경제 얘기며 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안보 얘기며? 그래서 포괄적으로 국민의 삶, 국민들의 촛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시장 경제는 성장, 발전 이런 가운데 분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정부는 분배에 많이 집중을 하는 그래서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이겠다 이러는데 그게 바로 퍼주기식 국정운영이 아니냐. 고간이 거들날지 모른다는 그런 걱정들을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당의 입장 지금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자유로운 기자회견 그 소통의 모습 그 형식 자체는 칭찬할 만하다. 예, 뭐 그 형식은 그대로 뭐 본받을 만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너무 기자들 눈을 맞추라 하니까 뭐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은 대통령을 향해서 마치 초등학생들 막 저요저요하는 형태로 한 것 같아서 그만 이 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해봐라 뭐 이 중에서 경제 나 해봐라. 그러면 중앙지 누가 해봐라. 외신 누가 해봐라.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은데 200명이 저도 저요저요하고 200명이 다 저요저요 하는 게 너무 초등학교 교실 같았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쇼하는 것 같아서. 쇼하는 것 같으셨어요? 지금 경제 질문을 경제지에서 좀 해보시고 그다음 비핵화 북한 관련 문제를 어떤 어찌에서 어떤 방송에서 이래가 방송사 외신 이렇게 구분해서 좀 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알겠습니다. 신문 한번 보십시오. 저요저요한 손드는 모습이 이게. 저요저요 손드는 모습이 오히려 자유스러워 보여서 좋았다는 청취자들도 계시긴 하세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걸 너무나 좀 유치하게 보셨어요? 아니고 200명이나 되는 분들이 저요저요 하니까 그거 형식이죠. 그건 좀 쇼 같았다라는 뭐 이런 평가도 나오는 좀 나누어서 했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소통하는 분위기 자체는 본받을 만했다. 칭찬도 하나 해주셨어요. 개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이철우 의원님. 제가 개헌을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은 개헌특위 간사하다가 지금은 사퇴했습니다만은. 그렇죠. 근데 왜 지금 한국당에선 반대하시는 거예요? 지방선거 때 같이 이것을 대통령 공약으로 모두 지방선거 때 하자 이래 했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재앙적 대통령제를 바꾸자 여기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1년간 해보니까 이거 접근이 안 됩니다. 어떤 게 안 된다고요? 여기에서 재앙적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권력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가 전혀 안 됩니다. 합의가 안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물론 지방분권 중요합니다. 기본권도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논의를 해서 뭐 이번에 개헌하고 다음에 하자 하는데 30년 만에 지금 개헌하는 거거든요. 개헌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이번 정부 형태를 못하면은 지방분권과 기본권을 먼저 하고 다음에 정부 형태에 대해서 권력구조에서 논의하면 안 되느냐 하는데. 할 수 있는 거라도 좀 해보자. 이번에 이왕 선거를 치르는 거니까. 선거 안 치르는 거면 모르는데 이왕 6월 13일 날 치르는 거니 죽어도 합의 안 되는 그 부분은 좀 빼놓고 되는 거라도 하자. 홍준표 대표는 개헌이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총선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다. 나라의 틀을 바꾸는 건데 이것을 같이 하지 말고 그때 공약을 했지만은 한꺼번에 하지 말고 따로 띄어서 중요하게 시간을 갖고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 말까지만 하면 시간이 충분하다.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고 원래 말까지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홍준표 대표께서 왜 대통령 선거 때는 그러면 지방선거 때 같이 하자는 말씀을 그때는 하셨을까요, 홍 대표께서? 그때 대통령 선거 때 하고 저들은 당초에는 이번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 개헌을 하고 대통령 선거는 개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자 하는 게 저들 주장이었습니다. 그때 그게 안 되면 지방선거 때 같이 하자. 예, 지방선거 때 같이 하자는 말씀을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그때 다 하셨던 거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걸 했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이 합의가 안 되니까 권력 구조가 안 되니까 이것을 가장 우리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헌법 개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빠지고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지방 분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하자 하는 게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 혹시 자유한국당이 지방 개헌이란 것과 같이 투표할 경우에는 여당이 유리하다 이런 사실은 통계가 있죠. 이런 분석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지방선거를 의식한 그런 것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민주당 생각이고요.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장래를 생각하는 그런 우리 당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거 이 권력 구조에 대한 개헌 합의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만약 그게 계속 이렇게 시간을 민주당 일부에서만 이야기하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분들은 권력 구조 개편을 하는데 분권적 권력 구조를 바꾸자 하는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당들은 다 권력 구조 개편에 있어서 분권 형태로 취해야 된다. 그게 이현 정부제가 되든 내각제가 되든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이미 대부분이 결론이 나왔는데 일부 몇 사람만 그럼 일부 몇 사람만 마음 고치면 그거 다 합쳐가지고 6.13 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요. 그거 가능하죠. 그건 가능한데 그게 지금은 이분들이 생각이 안 바뀌어요. 특히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자꾸 정해주듯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개헌의 걸림돌이 됩니다. 오히려 사연 중림제를 하자. 이렇게 하면 사연 중림제는요. 5년 단임제보다 더 어떻게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미국은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미국은 국회의 권한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다른 대통령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권력 구조라는 부분이 빠진 개헌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거는 시간이 가더라도 계속해서 그것과 같이 하는 개헌만 해야 된다라는 말씀. 이번 지방선거는 반대. 대통령이 발의한들 그럼 자유한국당은 반대입니까? 대통령이 발의를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하면은 그거는 갈등만 유발하는 겁니다. 되는 것을 보고 가야 되지. 안 되는데 발의를 해서 국민 갈등만 유발하는 그런 것을 대통령께서 안 하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까지 만났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의견을 제가 좀 많이 듣고 싶어서요. 뒤에 시간을 좀 확보해봤는데 정말 문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청취자 이재문님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 같이 안 하면 따로 하게 되면 비용이 한 1,200억 원 든다는데 그거는 그러면은 자유당이 부담하실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고 박창환님은 이철우 의원 지사선거 나온다면서요. 경북도지사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러면 지방분권 개헌 얘기를 더 먼저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다. 1204님 아까 기자들 손 들고 200명이 저요 하는 게 쇼 같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기자회견은 어떤 겁니까? 이렇게 또 질문 주신 분도 계시고요. 도원님 쇼 중에 최고 쇼는 국정농단 쇼였다. 이런 문자도 들어옵니다. 그러한가 하면 6557님 지금 전시효과만 너무 바라는 거 아니냐. 이거 여당에 대한 비판 같습니다. 이분도 이제 쇼라는 생각을 좀 하신 것 같고요. 정소연 님도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한데 기자들 질문 수준은 작년보다 좋아졌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수준은 좋아졌는데 내용이 아쉽다? 정소연님 이건 어떤 얘기인지 어쨌든 좀 실망을 느끼셨다는 얘기 같아요. 문자 계속 보내주십시오. 2부로 갑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여러분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휴대전화 사용하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도의 한 중학생이요.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해놓은 조치는 인권 침해다라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고 인권위가 학생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 시도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데요. 뉴스쇼에서 먼저 논의해보겠습니다. 찬반 의견 들어보죠. 오늘 목요일의 코너 탐정손수호에서는
갱티고개 살인사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충남 아산에 갱티고개라는 곳이 있는데 2002년에 이곳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장기미제 사건으로 15년을 끌다가 지난해에 범인을 잡았고요. 최근에 1심 판결이 났죠. 특이한 건 이 1심 판결에서 프로파일링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을 받았답니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는 인정 못 받았던 거야? 깜짝 놀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다고 합니다. 탐정손수호에서 짚어보죠. 오늘 권영철의 와이뉴스에서는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그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너도 나도 손드는 장면 뭐 땀 뻘뻘 흘리면서 질문하는 장면 인상 깊게 보셨을 텐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권영철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쓰는 문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요. 경기도의 한 중학생이 인권위에다 진정을 넣었습니다. 등교를 하면 일괄적으로 휴대전화를 수거해서 귀가할 때 돌려주는 이런 학교 규정이 인권 침해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전면 금지 규정을 고치라 이런 권고를 최근에 내렸는데요. 사실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이런 권고는 내려왔습니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해묵은 논란, 하지만 아직도 그대로인 논란. 양쪽 입장을 듣고 판단해 보시죠. 먼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쓰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학생입니다. 중학교 3학년 이다슬 학생 연결을 해보죠. 이다슬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이제 입학하는 거예요? 네, 이제 고1 올라가요. 고1 올라가요. 그 중학교에서는 휴대폰 사용을 계속 금지해 왔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 저희 학교는 아침에 핸드폰을 내고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다시 선생님께서 돌려주시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만약 거기서 휴대전화를 숨기고 뭐 안 가져왔어요 하고 안 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압수가 돼요. 한 일주일 동안 압수를 시켜가지고. 와. 그냥 일주일 동안 선생님이 안 주세요? 개인 휴대폰인데? 네. 굉장히 엄격한 규제네요, 그 학교는? 네, 저희 학교가 좀 그래요. 아니, 그 학교만 유별난 겁니까? 아니면은 다들 이런 식으로 해요? 주변 학교들 보면? 제가 강원도 원주에 살거든요. 예. 근데 저희 원주 시내 중고등학교는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네, 만약에 잘 풀어준다 해도 잠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아침에 걷고 다시 돌려주는 이런 형식은 기본이고. 그리고 저희 지역은 학생 인권 조례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규제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심하고 강원도는. 사실 저희가 이런 실태가 조사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정확한 전국 자료는 없고요. 경기도교육청이 2016년에 실시한 조사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초등학생은 응답자의 11.9%, 중학생은 88.3%, 고등학생은 56.5%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뭐 어떻게 보든지 하여튼 꽤 많은 편이에요. 수거하는 학교가. 네. 이런 규제가 없어져야 된다. 너무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다슬 학생? 네, 저는 이런 규제는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사실 사람들이 많이 걷는 이유가 제 학생들의 공부를 위해서 아니면 뭐 수업 시간에 방해되거나 그렇죠. 그래서 걷는다고 하는데 예? 사실 교육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인권이라고 생각해요. 인권. 세계 인권선언이나 UN 어린이 청소년 권리 협약 같은 걸 보면은 교육의 목표는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고 증진시키는 게 거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은 단순한 공부보다도 중요한 거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리고 막 수업 시간에는 무조건 조용히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 같은 것도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수업 시간은 왜 무조건 다 조용해야 되느냐? 네. 아니 근데 수업할 때 여기저기서 벨이 울리고 뭐 게임하는 소리 나고 이러면은 이거는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학교는 너무 수업을 조용하게 듣는 것 같아요. 막 휴대폰으로 뭘 찾아보거나 그러지도 않고 선생님만 무조건 쳐다보는 그런 수업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수업 시간에도 자유롭게 얘기하고 토론도 하고 검색도 하면서 모두가 같이 꾸려나가는 수업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 그 아침에 가서 내 휴대폰, 내 개인 휴대폰 선생님한테 다 낼 때 그때는 기분이 좀
많이 얹잖아요. 그쵸. 왜 걷어가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저희가 살짝 범죄자가 된 느낌? 사실 경찰 같은 데서도 핸드폰을 걷거나 그럴 때 막 영장을 발급하고 소지품을 압수수색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압수수색 하려면 영장이 있어야 되죠. 근데 저희 학교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학생들한테 무조건 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막 범죄자보다 더 못한 신분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인권면을 이다슬 학생은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봤잖아요. 이다슬 학생. 선생님 몰래 몰카 찍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악용되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이유 때문에 핸드폰을 걷는 거는 솔직히 억지 주장 같거든요. 억지 주장 같다? 왜냐하면 핸드폰을 가진다고 해서 다 몰카 찍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 몰카를 찍는 부분은 범죄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처벌을 확실하게 해야지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휴대폰 사용 자체를 금지시키는 거는 억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학생을 발견했을 때는 엄하게 처벌을 따로 하면 되는 거지. 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이다슬 학생처럼 정말 바른 학생들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통제 안 되는 학생이 너무 많다. 오죽하면 걷겠느냐. 선생님들도 귀찮은데 걷는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거는 휴대폰 걷는 거 이런 규칙이 있잖아요. 예. 그런 규칙 같은 거는 사실 학생들과 얘기를 안 해보고 학교에서 먼저 정해버린 규칙을 저희가 따라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예. 네.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 이렇게 규칙으로서 무조건 제재하고 금지하고 압수시키고 이러는 상황에서도 불신 같은 게 서로 쌓이고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수업이 좀 방해가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지만 그걸 계속해서 조율해가는 과정, 제재해가고 또 학생들도 스스로 동참하고 이게 자율적으로 뭔가 개선이 점점 돼야지 일방적으로 다 걷는 방법, 가장 손쉬운 방법일지 모르지만 비민주적인 방법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에요. 이다슬 학생의 입장 먼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학교 측 입장 들어볼까요? 이번에 이 휴대폰 사용 금지 관련해서 그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기도 했답니다. 한국교총 김재철 대변인 연결하죠. 김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우선 한국교총의 입장, 선생님들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예, 저희도 이번에 그 설문조사를 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정말? 거의 100% 한 97%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가 나왔고요. 또 이 부분에 저희가 또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그 특정 연령대만 좀 강연에 좀 참여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30대, 40대에서 좀 많이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젊은 선생님부터 연세가 있는 선생님까지 다양하게 참여했는데 97%가 다 사용 금지에 찬성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휴대폰으로 인한 여러 가지 교육 문제, 학교에서의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걸 방증하는 부분이고요. 예. 중요한 이유는 이미 나왔지만 이제 아무래도 그 선생님의 기본적인 교육권이라든지 생활 조절을 어렵게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니까 학습이나 교육 활동을 좀 집중하는데 에러가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다른 학생들의 어떤 온전한 수업권을 좀 방해하는 그와 같은 문제들이 이제 주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난 2007년 이후 10년 넘게 인권위는 계속해서 이 학교 휴대전화 금지 인권 침해다. 이거 학교 규정에서 삭제해라. 계속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권고다 보니까 학교들이 잘 안 지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인권위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이거는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해요. 왜냐하면 인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권 신장 또 보장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만 이제 근본 인권위의 결정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그 학교의 현실이나 이런 걸 좀 괴리가 있고 또 잠깐 외면한 그런 결정이 아닌가 싶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학교에 와보시면 금방 압니다. 뭐냐면 그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제 기본적으로 몰카도 많이 나오고요. 선생님 몰카? 예, 치마 속을 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최근에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사이버 볼링. 그냥 쉽게 말하면 문자를 통해서 왕따를 시키는 거죠. 폭력.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수업 시간에 기본적으로 제일 많은 게 이제 서로 핸드폰 보면서 문자를 주고받고 자기끼리 웃고 막 들고 하는 부분들. 또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탁자에 구멍을 뚫고 그 밑으로 이렇게 핸드폰을 보는 경우도 많고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중독 상태다 이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이제 그 실제 이러다 보니까 그 일반 학교도 물론 규제를 많이 하지만 특히 혁신학교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들이 좀 혁신학교는 알지 않습니까? 자율성 중시하는 곳들. 자율성이 훨씬 강하고 또 모듈을 많이 하는데 그런 학교에서도 학교에 들어가면 아예 핸드폰을 아예 그냥 처음부터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하는 학교가 많아요. 아, 오죽하면 거기도 그렇겠느냐? 그렇습니다. 특히 또 이제 뭐 그동안에 수차 언론에 나왔지만 이제 인권이 가장 강조가 많이 되고 있는 프랑스에서 이제 올해 9월부터는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고 있는 뭐 그런 사례 등등을 보면 아무래도 핸드폰 문제는 인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교 현실이나 교육적인 문제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적절한 제한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인식이 좀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앞서서 중학교 3학년 학생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 몰카 찍는 거는 극히 드문 아이들이다. 그걸 가지고 전체를 얘기하면 안 되고 선생님들이 그냥 수업 쉽게 하려고 일방적으로 싹 걷어버리는 거는 이거는 과한 거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부분은요. 한 명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수업에 굉장히 방해를 주는 경우도 좀 실제로 많아요. 수업 시간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선생님과 학생 간에 어떤 주고받는 대화, 교육, 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 사이에 핸드폰이 끼임으로써 여러 가지 안 좋은 면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그 자체만 빈도수만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학생이 이 얘기도 했습니다. 요즘 휴대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그걸로 뭔가 선생님 말씀하실 때 검색을 해보기도 하고 즉석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기록해 놓기도 하고 또 중요한 연락도 하고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건데 이걸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면서 걷어가는 거 이것도 과하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전체 교육 과정과 연계돼서 수행이 될 부분이 뭐냐면 그런 걸 하려면 어느 정도 이제 스마트 교재, 디지털 교육 같은 게 동시에 먼저 이루어지는 상황 내에서 이게 오히려 이제 쉽게 답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찾고 고민하고 이런 게 아니라 딱 치면은 바로 나오니까 답이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끈기나 인내도 많이 없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도 편법이 또 많이 또 동원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이런 것들은 전체 교육 과정하고 같이 연계가 된 속에서 이와 같은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뭐 명도 있고 암도 있고 이제 그렇단 말씀이에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아무쪼록 수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수업이라는 게 중심이기 때문에 일단은 걷는 수밖에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걷는 거 말고요. 수업 시간에만 못 쓰게 하는 방법. 이렇게 좀 절충안 같은 건 어때요, 선생님? 스스로의 자율적인 제어를 통해서 하면 제일 좋지만 아이들은 아무래도 성인에 비하면 제어라든지 자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특히 그게 학교라고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공간 속에서 남을 배려하고 나름대로 교육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최소화시키려면 물리적으로 적절한 제한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율적으로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학생들이 아직 그 정도로 성숙하지 못했다. 많은 학생들이. 그만큼 핸드폰이 일상화되어 있고 자기의 분신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핸드폰을 한번 쥐고 있으면 놓기가 힘든 게 사실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휴대폰 수거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오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리고요. 그 자리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된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봐야겠네요. 저희는 이제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압도적으로 교육 현장이 이제 반대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교육감협의회에서도 반영할 걸로 저희는 보여지고요. 결국은 단위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제어를 하고 규제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래적으로 봤을 때도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부분입니다. 개별 학교가 결정해. 개별 학교가 결정할 때 학생들은 다 배제된다는 게 학생들 불만이던데요?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합니까? 반드시 학부모들한테 또 자문을 구합니다. 학부모 의견이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재철 대변인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생의 입장 그리고 선생님들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보내주십시오.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에 인터뷰 들으셨죠? 네. 휴대폰. 네. 손 탐정님도 휴대폰 계속 손에 들고 계시잖아요. 이걸 일하고 연락 그럼요. 네. 24시간 정말 들고 네. 잘 때도 옆에 놓고. 휴대전화 없는 삶을 사실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안고 자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네.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서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네. 반대쪽이 좀 높아요. 어느 쪽이세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게 너무 전체주의적이냐 또 교육 행정의 편의만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겠지만 예. 학교는 학교거든요. 예. 학원과 과외 교습과 다릅니다. 예. 그렇다면 이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학생들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어떤 수업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이 불가피하다. 역시 라는 입장입니다. 어른이시군요. 지금 어른들은 다 이쪽이고 보니까 지금 등교 오늘 방학이잖아요. 방학에 어디 학원 가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찬성 엇갈리게 들어오는데 좀 보내주십시오. 예. 아니 지금 문자를 보내주시는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허용해도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예요. 뉴스쇼를 듣는 학생들은. 탐정 가보죠. 뭐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아산 갱티곡의 살인 사건입니다.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 중에 하나. 오늘 네. 왜 그 사건을 골라오셨습니까? 네. 사건 발생 후에 15년이나 지난 작년에 범인을 검거했고요. 15년 지나서. 네. 1심 재판이 끝났는데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유죄 판결 나온 거죠. 예. 미제 사건이 해결된 것으로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예. 그 점이 중요한 부분. 또 하나. 이 재판에서요. 검사가 프로파일러의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고 예.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됐습니다. 판결문에 프로파일러의 보고서가 증거로 기재가 된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아울러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 최면 수사 등등 이런 프로파일링과 함께 묶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수사 기법들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예, 좋네요. 갱티고개 이게 지명입니까? 좀 생소한데. 네, 아산에 있는 그런 고개의 이름인데요. 예, 예. 2002년이었습니다. 이제 갱티고개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한 여성 시신이 발견되는데요. 인근에 있는 노래방 여사장입니다. 예. 경찰은 납치당한 후에 살해당해서 사체가 유기된 걸로 추정을 했는데요. 노래방 근처에서 여사장의 승용차가 발견됐고 예. 그 승용차 안에서 이제 그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또 이 용의자가요. 대담하게도 이 피해 여사장이 갖고 있던 신용카드로 8대의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합니다. 이 장면이 당연히 녹화가 됐죠. CCTV에. 예. 이 정도면 단서가 많은 편이었어요. 그러네요. 8곳에서 CCTV 녹화가 됐고 혈흔도 나왔고 이러면 다 잠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영상을 보면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잘 가렸습니다. 다 네. 꽁꽁 싸맸어요. 그렇습니다. 또 차 안에 혈흔도 있었는데 이 혈흔에서 추출한 DNA와 일치하는 어떤 용의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그 DNA하고 일치하는 용의자가 없는 거예요. 네, 결국 15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거죠. 그렇게 15년 동안 미제이던 사건이 어떻게 지난해 풀린 겁니까? 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포인트. 네, 디테일이 전체를 바꿨습니다. 디테일이 무슨 말씀이세요? 네. 태안이법 아시죠? 기억하시죠? 태안이법이 발효되면서부터 그 공소시 없어졌잖아요. 살인 사건에. 정확히 말하면 태안이법이라는 건 법명은 아니고요. 예.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건데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살인범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도 재수사가 가능했고요. 프로파일러로 구성된 여러 명의 프로파일러로 구성된 합동 수사팀이 과거 기록 4,003페이지에 달하는 과거 기록을 아주 꼼꼼히 재검토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재조사를 시작하면서 4,300쪽을 다시 검토해서 네. 프로파일링을 한 거예요. 네, 프로파일링만 한 건 아니지만 프로파일링도 한 겁니다. 예. 내용에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범인과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다. 사이다? 즉 면식범이다. 또 흉기를 미리 준비한 강도 사건이다. 또 가장 중요한 것 공범이 있다고 짐작을 했습니다. 공범이 있을 거다. 네, 왜요? 특히나 차 안에 이제 피해자 혈흔이 없었어요.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혈흔만 있었던 거죠. 가해자 혈흔만 있고 피해자 네. 혈흔은 없고. 그래서 이 갱티고개가 살해 장소다. 차 속이 아니다. 예, 예. 그렇다면 차량 운전했던 사람, 또 피해자를 제압을 했던 사람 등 합해서 최소한 2명 이상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사람을 끌고 갱티고개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혈흔이 있으니까 뭔가 거기서도 뭔가가 벌어지긴 벌어졌다는 얘기고. 네네. 그러고 그렇죠. 나서 끌고 가려면 2명은 최소한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려 15년 동안 당연히 1명이라고 생각했던 범인이 이번에 2명 이상으로 바뀐 거네요. 네. 실제로 수사를 진행했더니
정말 이 프로파일링 보고서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던 거죠. 정말 처음에는 어떤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있었어요. 네. 2013년에 참고인 조사까지 했는데, 예. 하지만 차에서 발견된 혈흔의 어떤 DNA와 일치하지 않아서 오히려 제외가 됐던 거죠. A씨라고 하죠. 그 A씨. 네. 분명히 이 사람 유력하지만 DNA가 맞지 않아. 그러면 증거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수사를 진행했고 공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결과 이 A씨 주범을 작년 6월에 체포하는 데 성공하고요. 예. 그 후에 직장 후배였던 공범도 검거합니다. 결국 15년 만에 사건이 해결된 거죠. 그러니까 공범이 있다라고 발상을 디테일을 바꾸는 순간 그러면 가능하네. 그 혈흔이 다른 사람 공범의 혈흔일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서 한 번 풀리기 시작하자 생각보다 빨리 범인이 잡힌 겁니다. 그렇습니다. 손탐정님, 그러니까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사실은 법정에서 저는 증거로 채택 못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래도 공을 세운 거네요. 그렇습니다. 나눠서 수사와 재판을 좀 나눠서 보긴 해야 되는데 프로파일링 요즘에 많이 접하시죠. 많이 듣죠. 그 얘기. 네, 프로파일링, 프로파일러, 영화나 드라마에도 자주 나오고요. 네. 이제는 친숙합니다. 또 이제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다는 청소년도 많다고 하는데, 프로파일링이 뭐죠? 뭘까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수사를 하는 건데 과학적으로 하는 거, 면담도 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혹시? 논문을 봐도 이제 프로파일링이라는 그 단어가, 용어가 개념이 인위적이지 않다. 즉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을 정도인데요. 범죄 심리 분석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에도 범죄 분석관이 있죠. 증거가 충분치 못한 그런 경우에 일반적인 수사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그 프로파일러가 여러 범죄 과정 등을 과학적으로 재구성해서 용의자의 특성이나 범행 동기 등을 분석하는 그런 것을 이제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요. 결국은 새로운 시각을 제기해서 결과적으로 사건 해결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두 번째 포인트 뭔가요? 잔인한 수법이 수사에 혼선을 줬습니다. 갱티고개 살인사건 그렇게 잔인했어요? 좀 굉장히 잔인해서 제가 좀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조금 걸러내서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건을 알긴 알아야 되니까. 네. 이제 평소에 노래방을 드나들면서 여주인을 알게 됐습니다. 밤늦게 차에 태워달라고 했는데 차 좀 태워주세요 이런 거예요? 네, 일부 계획적으로 범행을 이제 준비한 거죠. 실제로 안전벨트로 목을 3개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합니다. 기절하자 발각으로 해서 갱티고개를 끌고 갔고요. 등산용 칼로 끔찍하게 살해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뼈에 절단 흔적이 남을 정도였습니다. 뼈에. 네. 또 살해한 후에요. 시신을 언덕 아래로 굴려버렸고요. 그 시신이 나무에 걸린 상태에서 출근하던 공무원이 발견해서 신고한 건데 사실은 이게 너무 잔인해서 저희가 일일이 다 소개하진 못합니다만 상당히 잔인하게 살해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경찰이 그 끔찍한 현장을 본 결과 이건 뭔가 치정이거나 아니면 원한 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성범죄가 아닌가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건데 원한이 아니고서야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죠. 네, 알고 보니까 특별한 원한도 없었고요. 성범죄의 목적도 없었고 그저 돈. 신용카드 훔쳐서 돈 인출하려고 했던 범죄입니다. 195만 원 빼앗은 게 다예요. 네, 실제로 195만 원을 총 8대의 현금 인출기에서 인출했는데 참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잔인하게 지인을 살해했다? 초기 수사에 혼선이 발생했던 이유 중에 하나죠. 그렇군요. 초기 수사 혼선의 이유였다. 참 잔인한 사건. 어쨌든 15년 만에 풀려서 다행인데 마지막 포인트는 뭔가요? 네, 프로파일링도 거짓말 탐지기도 아직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아까 전에 프로파일링이 혁혁한 공 세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수사 기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프로파일링이나 거짓말 탐지기 등등 범인 검거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공식적으로 심리 생리 검사라고 하는데 자백을 얻어내는 데도 굉장히 유용하죠. 그렇죠. 또 범죄자인데 도움될 수 있다면 어떤 수단이든 쓰면 나쁠 거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정확도와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네. 경찰대 교수 출신의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있죠. 작년에 한 학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표의원이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선 그 미국 FBI가 있잖아요. 이 내부 조사 결과 이 프로파일링의 신뢰도가 65에서 75%라고 한다. 그래요? 네. 거짓말 탐지기는 좀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92%, 일본에서는 93% 정도 수사의 결과와 일치한다는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손탐정님 92, 93%면 이거면 상당히 정확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증거로 채택할 만한 거 아니에요? 그럼 뒤집어서 볼까요? 틀릴 확률이 최소 7%다. 7, 8%. 네. 그런데
상상을 해보죠. 끔찍한 상상입니다. 예. 내가 만약 그 7%에 속해서 억울한 상황에 처한다면 정말 저는 범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억울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 어찌된 영문인지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했더니 내가 거짓말로 나옵니다. 난 정말 아닌데 네. 거짓말 탐지기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에 내가 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통계에 근거하더라도 100명 중에 7명. 누구든 속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프로파일러의 프로파일링에 대해서는요. 예. 이 오류율 통계가 많지가 않아요.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그 정도로 과학적으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아직은 의문입니다. 실제로 93%는 높은 수치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 선고하려면요. 법관이 판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확신을 가져야만 해요. 어느 정도 되면 유죄라고 해요? 정말 보통? 이건 누가 봐도 유죄고 정말 숫자로 표현하는 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99% 이상의 확신을 100에 가까운 확신을 가져야 하는 건데 그 정도군요. 그런데 거기에 쓰는 유죄의 증거가 이렇게 신뢰성이 높지 않은 수치라고 한다면 글쎄요. 이미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이 굉장히 이례적인 거다. 그럼 이번에도 프로파일링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결정적 증거가 있고 이것도 하나의 증거로 뭐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도 어떤 증거든 검사가 제출하면 피고인 측에서 증거를 동의하면 증거 채택이 돼요. 그래서 아마 증거를 동의하지 않았을까 싶고 또 사상 최초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그건 확인이 안 됩니다. 그 전에도 증거 동의한 피고인이 있다고 한다면 채택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증거 채택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사에는 참 큰 도움이 돼요. 근데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지는 못하는 뭐 이런 수사 기법 뭐가 있어요? 네, 우선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프로파일링 보고서가 있겠죠. 또 최면 수사. 최면 수사. 네, 실제로 범인을 검거하는데 여러 가지 기여를 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신뢰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들이 있는 것이고요. 최면 수사를 진짜 하긴 해요? 네, 법 최면이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경찰청에 그런 최면 수사실도 마련되어 있고 요원도 있고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성이나 결과에 어떤 영향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 받는 정도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거짓말 탐지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이고. 증거 능력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고 있죠. 예. 그래요. 갱티곡의 살인사건 통해서 우리가 뭐 거짓말 탐지기 얘기, 프로파일링, 최면 수사, 새로운 얘기들 많이 접했는데 손탐정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한마디는 뭡니까?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무슨 노력이요? 네. 이런 새로운 수사 기법들에 대해서 수사에는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신뢰성에 어떤 염려가 있어서 증거 능력은 원칙적으로 없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다시 또 한 번 또 반전이 있습니다. 뭡니까? 정말 수사기관에서 경찰과 검찰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사로 검거하지 못하는 경우에 새로운 그런 기법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가지고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단순한 수사 참고 자료 또 이제 어떤 도움을 주는 자료라고 볼 수 있어도 언젠가 신뢰성이 확 올라간다면 또는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기법들이 발견되고 가다듬어진다면 범죄를 줄이는데 범인을 검거하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네. 네.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수사기관들에게 응원과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박수로 마치는군요. 갱티곡의 살인사건 15년 만에 미제가 해결됐다는 거 그 점만으로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끈질긴 노력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에. 여기까지 오늘의 탐정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박창환님 학생들 스스로 룰을 만들고 운용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분은 그러니까 사용 허가해줘라. 반면에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이은희님 아이들을 휴대폰 중독자 양성소로 만드시려고 하십니까? 학생들이 교사 말 듣지 않아요. 근데 휴대폰 학교에서 허용해버리세요. 그러면 누가 공부를 하겠습니까? 9797님. 휴대폰으로 수업 시간에 검색을 한다는 학생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색만 하지 않는다. 다른 거 많이 한다 이 말씀이시죠. 반대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김상곤님. 학생 생각에 매우 동감합니다. 학생을 통제해야 한다는 어른들의 강박관념에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혹시 이분 김상곤 교육부총리 아니신가요? 김상곤님, 청취자 김상곤님 한번 확인 문자 보내주세요. 학생들 지지. 전반적으로는
휴대폰 금지가 맞다 쪽에 손을 많이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 많이들 정말 많은 문자 보내주셨는데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권영철 선임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기자회견. 아까 잠깐 제가 미리 소개하자면 이철우 의원은 네. 초등학생들 교실에서 초등학생들이 저요 하는 것 같이 좀 보기에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정치부장을 비롯해서 정치부 기자들에게 점수별로 물어봤더니요. 예. 좀 다양했습니다. 다양했어요? 88점, 85점, 75점 이렇게 점수대가 다양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생동감이 넘쳤다는 점에서는 후한 점수를 주는 거고요. 내용 면에 있어서는 좀 미진했다, 미흡했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꼭 질문해야 될 질문들을 놓치고 예. 중복된 질문들이 많았다. 그리고 기자들이 잘 못했다는 얘기들입니다. 기자들이 잘 못했다. 오늘 와이뉴스 주제가 바로 그거라면서요. 예, 청와대 기자들 질문과 관련해서 논란이 상당히 꽤 많습니다. 예. 후에 기자들이 질문 수준이 낮다거나 부적절한 질문도 있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거든요. 청와대 기자들 질문 왜 논란이 될까? 이렇게 기자들의 질문이 왜 논란이 될까? 예. 하나하나 보죠. 일단 짜고 치는 고스톱은 전혀 아니었죠. 그건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 확실해요? 예,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의 연두 기자회견은 대변인이 질문 기자를 호명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예. 대변인은 기자들의 성향도 알잖아요. 저 일보의 저 기자, 저 방송국의 저 기자 다 알아요? 심지어 사전에 질문 내용까지 조율하는 경우가 많았죠. 맞아요.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짜고 치는 고스톱은 확실히 아니었습니다. 전체 질문 기자 17명이었고 질문 내용도 중복이 많았습니다. 예. 짜고 쳤다면 이렇게는 안 나오거든요. 또 지방 언론이 6차례 질문을 했는데 외신 기자 3차례를 제외하면은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확실히 생동감 있고 긴장감도 있었죠. 또 강원도민일보 기자는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 인형을 들어서 질문을 따내기도 했고요. 예. 어떤 또 튀는 색상의 옷을 입기도 했고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손수건을 흔들기도 하고. 다만 기자들에게도 새로운 과제가 생긴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기자들이 질문할 권리를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질문해야 할 의무를 충실히 했느냐. 그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기대에 못 미쳤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전 정권보다는 소통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대통령으로부터 꼭 들어야 할 얘기를 질문하지 못한 게 아닌가. 콕 찝지 못했다. 예를 들면 어떤 걸 못 물었어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보유세 문제가 상당히 좀 관건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질문. 아까 어떤 청취자도 그 부분 얘기하시던데 너무 궁금했는데 그 질문이 안 나오더라. 또 심각한 가계부채 대책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 아마 이런 건 문재인 대통령도 답변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질문이 없었죠. 또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 관련 문제 질문할 만하죠. 하죠. 이런 질문들이 없었습니다. 잠시 기자들 질문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저랑 눈 마주친 거 맞죠, 대통령님? 보라색을 입고 나온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좀 질문에서 안 해도 될 얘기들 또 시간을 좀 잡아먹기도 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그걸 좋게 얘기하자면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네. 이렇게 웃음도 터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생동감 있는 건 맞지만은. 그럼 평가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조선비즈의 박정엽 기자는 지금도 주요 검색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박정엽 조선비즈 기자의 질문과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 잠시 들어보시죠. 예. 최근에 이제 많은 안 좋은 댓글들이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지자분들께서 좀 보내시는 격한 표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담담하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그렇게 예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일 화제의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처럼 많은 악플을 받아본 사람도 없을 거다. 정치하는 내내 그렇게 시달린다. 언론도 그렇게 생각해라는 것인데 특히 박정엽 기자는 자신이 질문하고 자신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는 기사를 또 자기 실명으로 출고하게 됐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통상 다른 기자들이 기사를 써주고 하는데 본인의 이름으로 써서 또 그러다 보니까 관심사가 지금 되고 있는. 그래서 아마 주요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하는 것 같고 언론도 사실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비난도 있고 비판도 있지만 그걸 감내해야죠. 그렇죠. 예. 칭찬받을 땐 칭찬받고 비판받을 땐 비판받고 담담히 받아들이고 이렇다는 얘기인데 권영철 기자한테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꼭 질문해야 할 내용을 어떻게 꼭 질문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해야 할 질문이거나 아니면은 대통령이 난처해야 할 질문을 저는 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직후에 기자들의 질문 수준을 비판하거나 비꼬는 글들이 엄청나게 쏟아졌는데요. 기자들의 질문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저에게 질문 기회가 왔더라면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뭐요? 첫 번째는 송영무 국방장관과 관련된 질문을 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영화 1987과 관련된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라고 하면 그럼 아랍에미레이트에 대한 질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헛발질을 많이 했잖아요. 취임 이후에. 그리고 설화에도 많이 시달렸습니다. 김관진 안보실장이 구속적부심 석방을 잘된 일이라고 했다가 또 논란을 빚기도 했고 이런 거 관련해서 이런 국방장관과 계속 일할 생각이냐 저는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런 날카로운 질문이 있었어야 된다. 또 영화 1987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영화 관람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누군가가 찍었어요. 그걸 청와대가 홍보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 영화 사진 찍는 사람은 영화 안 보고 대통령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좀 지나치게 좀 너무 연출적인 냄새가 나지 않느냐. 홍보하려고 일부러 찍은 거 아니냐 이것도 물어보고 싶으셨어요? 너무 이미지 정치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영화 보고 눈물 흘리는 장면은 너무 식상한 연출 아니냐는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런 점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저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난처한 질문도 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어제 난처해야 할 만한 질문도 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난처할 질문은 없었고요. 제가 보니까 가장 난처한 질문이 아마 한겨레 신문 김보엽 기자의 UAE 관련 질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김보엽 기자도 계속 검색어에 오르고 막 그러던데요. 그런데 본인이 한겨레 소속 김보엽의 이름을 안 밝히고 질문을 바로 했거든요. 그 대목이 아마 좀 예의가 없었다 이런 얘기 들린 것 같은데 그 질문 중에 좀 저는 관심이 갔던 게 이전 정부에서 체결한 협정 중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협정이 있었는지 이런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조금 고심하는 장면이 잠시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 장면들. 그래서 어쨌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외교 관계에 있어서 그런 약속조차도 지켜져야 한다. 흠결이 있다면 나중에 보완하고 공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이런 좀 난처하고 날카로운 질문들이 좀 부족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권영철 기자는 김보엽 기자 그 질문은 난처한 질문, 대통령이 들어야 할 만한 질문 중에 하나다. 이건 이 정도는 후한 점수 주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박노진님 기자들도 공부 좀 해야죠. 독자 입장에서 꼭 궁금한 것들을 미리 좀 취재했었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 꽤 많이. 그거 좀 귀담아 들어야 되고 사실은 기자들이 가장 교본으로 삼을 만한 게 1996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클린턴 대통령이 방문해서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에 기자회견했잖아요. 미국 기자들이 뭘 질문했는지 아십니까? 미국 기자들이 클린턴 대통령에게 뭐 질문했습니까? 레윈스키 스캔들 질문만 했습니다. 한미 관계 질문 안 했습니다. 미국 정가에서 관심이 가는 문제, 미국 국민들이 궁금할 문제만 질문했던 거죠. 그러니까 좀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욕을 먹더라도 난처한 질문, 꼭 물어봐야 될 질문을 해야 됐는데 잘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자들은 쓴소리 들어도 그런 얘기 해야 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주였는데도? 그러니까 그랬다는 건데 그게 꼭 반드시 옳다는 건 아니지만은 기자들은 비판을 받더라도 대통령이 난처한 질문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뒤집자면 제일 궁금해하는 걸 물어라. 그런 말씀.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고맙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어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양냉면을 먹으면서 북핵 문제를 설명해 주고요. 설렁탕을 먹으면서 1987년 그 6월 항쟁을 설명해 준다면, 고추짬뽕 먹으면서 적폐청산을 이야기한다면, 그런 방송이 있다면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먹방과 뉴스를 합친 이슈 먹방이라는 인터넷 방송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화제입니다. 사실 뉴스 하면은 왠지 점잖고 무게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이런 편견이 있죠. 그 편견을 깨고 닭다리 뜯으면서도 시사를 논할 수 있다는 그 발상. 저는 그 발상 자체가 참 신선했는데요. 오늘 화제 인터뷰, 그 방송의 제작자이자 진행자이자 연출자입니다. 이슈 먹방의 국범근 씨 연결을 해보죠. 국범근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학생이시네요. 예. 그러면 몇 학년? 작년에 이제 1학년하고 휴학 중이고요. 1997년생입니다. 와, 97년생. 예. 이슈 먹방 보니까 페북 팔로워가 17만 명이 넘던데. 예.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이 방송을?
G픽처스라는 이름이 제 채널명인데요. 예. 제 채널을 만들게 된 거는 한 4년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페이지를 만들고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한 지는 고등학교 때부터. 예. 저는 처음에 좀 낯설었어요, 솔직히. 예. 먹으면서 시사를 막 쩝쩝거리면서 논하는 그게. 근데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타겟층이 아니라 주 타겟층이 따로 있더라고요. 예. 10대 후반, 20대 초반 독자. 그래서 저는 그걸 줄여서 10말 2초라고 하는데요. 10말 2초. 10말 2초. 10대 말, 20대 초 해가지고 10말 2초 독자들이고 저하고 비슷한 또래들이고요. 고등학교 한 1, 2, 3학년 정도 이렇게 10대 후반에서 사회학습하는 그 청소년기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막 어른이 된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단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제 채널의 타겟 독자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타겟들을 대상으로 어떤 주제들을 지금까지 설명하셨어요? 제가 중점에 두는 건 뭔가 지금 한창 화제가 되고 있긴 한데 이 10말 2초 독자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뭐가 뭔지 잘 감을 잡기 힘든 최근의 주제라면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왜 MBC 파업, MBC KBS 파업,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번에 정리해주는 영상을 만든 적도 있고요. 그 뉴스를 보면은 맨날 MBC 아나운서들이 마이크 안 잡고 파업하고 있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궁금한 사람들한테 그걸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껄핏하면 이제 파업한다 그래서 방송 결방되고 그러는데 무한도전 못 보고 그러는데 왜 저러는 건가? 왜 저러는 건가? 막연한 문제의식 정도는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는데 기성 언론에서는 소식을 업데이트하는 데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서적으로 공감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도 좀 쉽게 한 번에 맥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상을 만들었고 그래서 반응이 좀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역시 말씀 잘하시네요. 줄줄줄줄. 그래서 그런 주제를 하나 잡아서 먹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렇죠.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은 뭐 있습니까? 짜장면도 먹어봤고요. 치킨도 먹고 그냥 맛있는 거 다 먹어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 먹으면서 해요? 그냥 얘기하는 건 좀 딱딱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고요. 시선을 환기하는 하나의 소재로서 장치네요. 먹방이란 그런 장치로서 먹방이라는 포맷을 결합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막 심각한 시사를 얘기하다가 중간에 닭다리를 한번 딱 뜯어요.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정신 번쩍 나고. 자, 지금까지 말로 여러분 설명 들으셨는데요. 이슈 먹방 못 보신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음성으로 한번 이슈 먹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야 되나요? 네, 하셔야 돼요. 일단 우리 무슨 음식 먹는다고 상상해 볼까요? 그게요. 아침엔 역시 라면 먹어야죠.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라면 먹으면서 얘기한다 생각하고. 라면. 주제는 뭐 할까요? 요즘 하도 비트코인이란 게 난리니까 도대체 비트코인이 뭐길래 다들 난리냐. 그렇죠. 저도 궁금하네요. 도입부만 좀 말씀. 맛만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시작. 야, 너 비트코인 하냐? 그치? 그런 게 우리한테 있을 리가 없지. 아니 사고 자시고 하기 전에 그게 뭔지도 모르겠다고. 맞아. 요즘 온 세상이 비트코인 때문에 아주 난리들인데 이게 도대체 뭐길래 그러는 걸까? 오늘은 내가 대강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정리해줄게. 나도 빠삭하게 아는 게 아니라서 비트코인 투자하러 가야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우선 비트코인이 뭔지 이해하려면 암호화폐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돼. 여기까지 하고 그 뒤는 본편 나오면 보시는 걸로. 이런 식으로 라면 먹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반응들이 막 올라와요? 정말 몰랐던 이야기였는데 이 영상 덕분에 쉽게 알게 됐다. 이 영상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좋은 피드백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국방근 씨, 고등학교 때부터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런 방송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셨어요? 계기가 뭐예요?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냥 친구들끼리 영상을 만드는 그 일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UCC 만들기 막 이런 거 취미로? 그렇죠. 그야말로 UCC거든요. 고등학교 UCC 대회 1등 상금이 문화상품권 2만 원짜리인 그 초초랑 교내 대회에 참가하면서 그냥 그게 재밌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한 개, 두 개 만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봐주면 어쨌든 나는 그 사람들의 시간을 사는 건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결과물을 어떻게 하면 좀 돌려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이제 생각이 좀 옮겨 붙은 것 같아요. 기발한 발상과 노력과 모든 게 잘 어우러진 바람직한 젊은이구나,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은 저도 늘 고민이 어떻게 하면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더 명쾌하게 요약을 해드릴까, 이런 게 늘 고민이거든요. 제가 그 뭐 반말이나 먹방이나 이런 형식을 따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 제가 좀 뉴스쇼에서 쓸만한 다른 아이디어 하나 좀 주세요. 아이디어요? 예. 워낙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저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프로로. 고맙습니다. 그럼 뭐 고칠 거 없겠어요? 저는 뭐 완벽하다. 바람직한 독자. 역시 바람직한 젊은이. 앞으로 꼭 다뤄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한국의 정당사나 정치사를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리즈 기획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뭐 먹으면서 할 거예요, 그건? 글쎄요. 그 관련된 음식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초원복북 먹으면서 할 수도 있고, 김영삼 대통령 얘기할 때 칼국수 먹으면서 할 수도 있고, 그냥 널려 있는 것 같아요, 소재는. 재밌네요. 그러면은 꼭 한번 이 음식 먹으면서나 방송해보고 싶다. 이런 거 뭐 있습니까?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트럼프 대통령 초청 만찬했을 때 그 독도새우 그 만찬에 올랐다고 막 일본이 뭐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독도새우 한번 먹으면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영상도 만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대단합니다.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너희들 10대들 왜 시사에 관심 없니? 왜 맨날 예능만 보니? 어른들이 말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쉽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던가, 이걸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좋은 방송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제의 인터넷 방송입니다. 이슈 먹방의 국범근 대표였습니다. 추우시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추운 거야? 물어오셨는데요. 내일이 한파 절정입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내일이 절정이고 일요일이 돼야지 서서히 풀린다니까요. 조금만 더 참으셔야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돌아오죠. 고맙습니다. 기자회견 그 소통의 모습, 그 형식 자체는 칭찬할 만하다. 그 형식은 그대로 본받을 만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너무 기자들 눈을 맞추라 하니까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은 대통령을 향해서 마치 초등학생들 막 저요저요하는 형태로 한 것 같아서 그만 이 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해봐라, 이 중에서 경제 나 해봐라. 그러면 중앙지 누가 해봐라. 외신 누가 해봐라.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은데 200명이 저도 저요저요하고 200명이 다 저요저요 하는 게 너무 초등학교 교실 같았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쇼하는 것 같아서. 쇼하는 것 같으셨어요? 지금 경제 질문을 경제지에서 좀 해보시고 그다음 비핵화 북한 관련 문제를 어떤 어찌에서 어떤 방송에서 이래가 방송사 외신 이렇게 구분해서 좀 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알겠습니다. 신문 한번 보십시오. 저요저요가 손드는 모습이 이게. 저요저요 손드는 모습이 오히려 자유스러워 보여서 좋았다는 청취자들도 계시긴 하세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걸 너무나 좀 유치하게 보셨어요? 아니고 200명이나 되는 분들이 저요저요 하니까 그거 형식이죠. 그건 좀 쇼 같았다라는 이런 평가도 나오는군요. 좀 나누어서 했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소통하는 분위기 자체는 본받을 만했다. 칭찬도 하나 해주셨어요. 개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이철우 의원님. 제가 개헌을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은 개헌특위 간사하다가 지금은 사퇴했습니다만은. 그렇죠. 근데 왜 지금 한국당에선 반대하시는 거예요? 지방선거 때 같이 투표하는 거? 이것을 대통령 공약으로 모두 지방선거 때 하자 이래 했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재앙적 대통령제를 바꾸자. 여기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1년간 해보니까 이거 접근이 안 됩니다. 어떤 게 안 된다고요? 여기에서 재앙적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권력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가 전혀 안 됩니다. 합의가 안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물론 지방분권 중요합니다. 기본권도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논의를 해서 이번에 개헌하고 다음에 하자 하는데 30년 만에 지금 개헌하는 거거든요. 개헌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이번 정부 형태를 못하면은 지방분권과 기본권을 먼저 하고 다음에
정부 형태에 대해서 권력구조에서 논의하면 안 되느냐 할 수 하는데 있는 거라도 좀 해보자. 이번에 이왕 선거를 치르는 거니까 선거 안 치르는 거면 모르는데 이왕 6월 13일 날 치르는 거니 죽어도 합의 안 되는 그 부분은 좀 빼놓고 되는 거라도 하자. 홍준표 대표는 개헌이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총선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다. 나라의 틀을 바꾸는 건데 이것을 같이 하지 말고 그때 공약을 했지만은 한꺼번에 하지 말고 따로 띄어서 중요하게 시간을 갖고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 말까지만 하면 시간이 충분하다.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고 원래 말까지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홍준표 대표께서 왜 대통령 선거 때는 그러면 지방선거 때 같이 하자는 말씀을 그때는 하셨을까요, 홍 대표께서? 그때 대통령 선거 때 하고 저들은 당초에는 이번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 개헌을 하고 대통령 선거는 개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자 하는 게 저들 주장이었습니다. 그때 그게 안 되면 지방선거 때 같이 하자. 지방선거 때 같이 하자는 말씀을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그때 다 하셨던 거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걸 했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이 합의가 안 되니까 권력 구조가 안 되니까 이것을 가장 우리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헌법 개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빠지고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지방 분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하자 하는 게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 혹시 자유한국당이 지방 개헌이란 것과 같이 투표할 경우에는 여당이 유리하다 이런 사실은 통계가 있죠. 이런 분석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지방선거를 의식한 그런 것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민주당 생각이고요.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장래를 생각하는 그런 우리 당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거 이 권력 구조에 대한 개헌 합의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만약 그게 계속 이렇게 시간을 민주당 일부에서만 이야기하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분들은 권력 구조 개편을 하는데 분권적 권력 구조를 바꾸자 하는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당들은 다 권력 구조 개편에 있어서 분권 형태로 취해야 된다. 그게 이현 정부제가 되든 내각제가 되든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이미 대부분이 결론이 나왔는데 일부 몇 사람만 그럼 일부 몇 사람만 마음 고치면 그거 다 합쳐가지고 6.13 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요. 그거 가능하죠. 그건 가능한데 그게 지금은 이분들이 생각이 안 바뀌어요. 특히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잡고. 백혜련 대변인 연결을 해보죠. 백혜련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가장 많이 언급하신 단어가 국민이라고 합니다. 64번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국민을 우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있는 신년사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정농단으로 이제 사회 시스템이 마비됐던 만큼 이제 지난 한 해 시스템을 다시 세우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대통령의 구체적이고 아주 실질적인 통찰이 담겨 있었던 신년사라고 보입니다. 제일 주목했던 부분, 백혜련 대변인 개인적으로 여기가 제일 좋더라 하는 부분은 어디예요? 사실 어제 메시지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어서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 무엇보다도 사실 어제는 형식의 문제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자들하고 자유로운 소통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동안 신년 기자회견이라고 하면 사실 짜여진 각본처럼 질문한 기자가 누군지, 질문 내용은 뭔지 이렇게 사전에 다 알고 진행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 자체도 딱딱하고 무거운 그런 분위기로 진행됐는데 반해서 어제는 그야말로 대통령의 소통 의지가 드러나는 자유스럽고 정말 기자들이 어떤 기자 질문할지도 모르고 또 질문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내믹한 그런 분위기로 진행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주는 울림이 더 크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자,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은 이 신년 기자회견 혹평을 했습니다. 현실을 외면한 자화자찬이었다. 대선 공약 답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뜬구름 잡기식의 목표, 장밋빛 전망만 남발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대통령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혹평만 하는 자유한국당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비판만이 능사가 아닌데 모든 것을 반 문재인 이런 식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너무 유감스럽고요. 잘한 건 잘했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비판만 하는 거 아니? 비판 일색 아니냐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그 무너진 사회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지금 특히 얽혀버린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얽혔던 여러 가지 어려운 애교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고 있다는 거는 저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인정할 것을 인정해주고 그래야만이 국정의 파트너로서 또 함께 갈 수 있고 국민들에게 지지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항상 70%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건 계속 여론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자유한국당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당에 이런 평가 나왔어요. 지금 외교관계 잘 푸는 것에 대해 칭찬해달라 백혜련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국민의당에선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과 관련해 공약을 파기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라도 할 줄 알았는데 사과조차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께서 기자의 문답에서 분명히 유감스럽다는 취지의 표현을 저는 했던 것으로. 그 부분이 사과다? 그렇죠. 그리고 보이고, 일본의 진정한 사죄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라는 분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다르게 평가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부분의 답은 확실하게 대통령께서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하신 것이다. 청취자 9413님은 지금 최저임금 문제 지적하셨어요. 최저임금 올린 게 정말로 잘한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는 이제 조금 기다리면 여기에 대한 성과가 나올 거다. 대통령이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좀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영세 상인분들 같은 경우 특히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미 보조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좀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일하는 사람들 간에 당장은 그것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들도 지금 문제제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한 형태가 되면서 문제를 저는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백 대변인님 특히 주목되는 발언이 개헌이었어요. 개헌.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실시는 이건 국민과의 약속이다. 권력구조 바꾸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제 바꾸는 문제, 요거까지 어려우면 이번에는 지방분권으로 바꾸는 문제, 그다음 기본권에 관한 부분이라도 개헌을 하자. 국회가 3월까지 합의해달라. 안 되면 나라도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이제 정부가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말씀하셨죠. 네. 6.13 지방선거 때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안에 뭘 넣을지까지는 뭐 고민 좀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는 분명한 입장. 네. 예. 의견을 피력하셨다고 보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김현정의 뉴스 쇼. 추워도 너무너무 춥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지난밤 편히 보내셨는지요? 오늘 아침 서울 영하 13도고요. 체감온도 영하 17도입니다. 비교적 견딜만 했던 남부 지역도 오늘은 영하 10도에다가 바람까지 쌩쌩 부는 최강 한파의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런데요, 정치권에 불어닥친 개헌이라는 바람. 이 바람은 군풍이 될까요? 한풍이 될까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 때 개헌 카드를 던졌습니다. 아예 시간표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국회가 3월까지 발의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발의하겠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돌직구죠. 그만큼 강한 의지를 표명한 건데요. 한국당은 반발이 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첫 순서 여야를 연결할 텐데요. 어제 기자회견 총평부터 이 개헌에 대한 입장까지 직접 확인하시죠.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번째 포인트 뭐 볼까요? 네, 남북 회담에 이은 북미 회담 가능성입니다. 예, 어젯밤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전화 통화를 나눴다고요. 네, 그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문 대통령이 남북 회담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 예.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점과 상황에서 북한이 원할 경우 대화가 열려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북미 대화도 열려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통화 뒤에 열린 강요회의에서도 예. 남북회담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성공으로 이끌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이렇게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또 한 번 힘을 실어준 셈인데 그렇죠. 사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회견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고맙다라는 뜻을 밝혔죠. 맞습니다. 남북대화 성사의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어느 정도였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공이 매우 크다, 감사를 표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 북핵 위기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그 효과를 냈다 이런 평가를 내린 것이죠. 예. 문 대통령은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과 대화가 시작됐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면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은 없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네요. 어제 그 신년회견 평가에 대해서는 잠시 후 여야 얘기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가상화폐 옥죄기에 본격화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같은 거 말이에요. 맞습니다. 투기 광풍이 지금 거세인데 정부가 아주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섰네요. 네, 빗썸이라고 가상화폐 거래소 1위 업체가 있거든요. 예. 국세청이 여기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세무조사. 네, 국세청은 어제 빗썸 현장 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갔는데 뭐 부가세 또 법인세 이런 것들 제대로 내고 있는지부터 들여다보고 있고요. 예. 또 경찰은 국내 3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그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제공하는 마진 거래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사실상의 도박 아니냐 이런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마진 거래. 네. 지난 8일에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시세 조종 또 자금 세탁 등에 대해서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집중 단속하고 엄중 처벌할 것 이렇게 예.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안 되면 폐쇄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정부의 제재가 더욱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이네요. 법무부가요. 네. 가상화폐 거래소 전면 폐쇄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보도까지도 있다는 거 여러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신중한 조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포인트 보죠. 네, 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의 송환입니다. 친모와 계부 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던 그 용의자 귀국을 한다고요. 네, 끔찍한 사건이었죠. 지난해 10월 50대 친어머니와 새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다른 10대 동생까지 모두 잔혹하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그 김모 씨. 그 김 씨가 범행 이틀 뒤에 자신의 아내와 자녀 둘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고요. 이후 아내 정모 씨는 한 달 뒤에 자녀와 함께 자진 귀국해서 이미 살해 공모 혐의로 구속됐거든요. 네. 뉴질랜드 법원이 우리 정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서 김 씨를 송환하는 것인데 경찰은 김 씨가 귀국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부터 가릴 방침이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눈을 마지막으로 맞춘 기자분에게 질문권이 주어집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3월 중 국회 발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로 넘길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열고요. 집권 2년 차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식 기자회견 이게 지난 8월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 연대에 이어서 두 번째죠. 여야 정치권은 어떻게 지켜봤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여러분의 의견도 보내주십시오. 특히 기자들하고 문답 주고받는 건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분의 평가 받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해주듯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개헌의 걸림돌이 됩니다. 오히려 걸림돌이. 사연 중림제를 하자. 이렇게 하면 사연 중림제는요. 5년 단임제보다 더 어떻게 보면 제한적 대통령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 미국은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미국은 국회의 권한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다른 대통령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권력 구조라는 부분이 빠진 개헌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거는 시간이 가더라도 계속해서 그것과 같이 하는 개헌만 해야 된다라는 말씀. 이번 지방선거는 반대. 대통령이 발의한들 그럼 자유한국당은 반대입니까? 대통령이 발의를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하면은 그거는 갈등만 유발하는 겁니다. 되는 것을 보고 가야 되지. 안 되는데 발의를 해서 국민 갈등만 유발하는 그런 것을 대통령께서 안 하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까지 만났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의견을 제가 좀 많이 듣고 싶어서요. 뒤에 시간을 좀 확보해봤는데 정말 문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청취자 이재문님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 같이 안 하면 따로 하게 되면 비용이 한 1,200억 원 든다는데 그거는 그러면은 자유당이 부담하실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고, 박창환님은 이철우 의원 지사 선거 나온다면서요. 경북도지사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러면 지방분권 개헌 얘기를 더 먼저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다. 1204님 아까 기자들 손들고 200명이 저요 하는 게 쇼 같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기자회견은 어떤 겁니까? 이렇게 또 질문 주신 분도 계시고요. 도원님 쇼 중에 최고 쇼는 국정농단 쇼였다. 이런 문자도 들어옵니다. 그러한가 하면 6557님 지금 전시효과만 너무 바라는 거 아니냐. 이거 여당에 대한 비판 같습니다. 이분도 이제 쇼라는 생각을 좀 하신 것 같고요. 정소연 님도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한데 기자들 질문 수준은 작년보다 좋아졌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수준은 좋아졌는데 내용이 아쉽다? 정소연님, 이건 어떤 얘기인지 어쨌든 좀 실망을 느끼셨다는 얘기 같아요. 문자 계속 보내주십시오. 2부로 갑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여러분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휴대전화 사용하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도의 한 중학생이요.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해놓은 조치는 인권 침해다라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고 인권위가 학생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 시도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데요. 뉴스쇼에서 먼저 논의해보겠습니다. 찬반 의견 들어보죠. 오늘 목요일의 코너 탐정손수호에서는 갱티고개 살인사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충남 아산의 갱티고개라는 곳이 있는데 2002년에 이곳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장기 미제 사건으로 15년을 끌다가 지난해에 범인을 잡았고요. 최근에 1심 판결이 났죠. 특이한 건 이 1심 판결에서 프로파일링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을 받았답니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는 인정 못 받았던 거야? 깜짝 놀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다고 합니다. 탐정손수호에서 짚어보죠. 오늘 권영철의 Y뉴스에서는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그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너도 나도 손드는 장면 땀 뻘뻘 흘리면서 질문하는 장면 인상 깊게 보셨을 텐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권영철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쓰는 문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요. 경기도의 한 중학생이 인권위에다 진정을 넣었습니다. 등교를 하면 일괄적으로 휴대전화를 수거해서 귀가할 때 돌려주는 이런 학교 규정이 인권 침해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전면 금지 규정을 고치라 이런 권고를 최근에 내렸는데요. 사실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이런 권고는 내려왔습니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해묵은 논란, 하지만 아직도 그대로인 논란. 양쪽 입장을 듣고 판단해 보시죠. 먼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쓰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학생입니다. 중학교 3학년 이다슬 학생 연결을 해보죠. 이다슬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이제 입학하는 거예요? 네, 이제 고1 올라가요. 고1 올라가요. 그 중학교에서는 휴대폰 사용을 계속 금지해 왔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 저희 학교는 아침에 핸드폰을 내고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다시 선생님께서 돌려주시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만약 거기서 휴대전화를 숨기고 안 가져왔어요 하고 안 내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압수가 돼요. 한 일주일 동안 압수를 시켜가지고. 와. 그 부분 87년 헌법제재가 낡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 선거 과정에서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주장을 하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갑자기 몇 달 만에 저는 바뀐다는 것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홍준표 대표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거는 지방선거용 개헌을 하려는 거다. 다시 말해서
이 지방선거란 거는 현 정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걸 심판하는 성격이 강한 건데 개헌이란 걸 거기 붙여서 개헌 이슈가 심판론을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일종의 꼼수 아니냐. 이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심판론이 작동할 시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몇 달 만에 그렇게 입장을 바꾸신 이유가 뭔지 저는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그런 개헌이 그 당시에는 필요했는데 작년 5월까지는 필요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개헌이 필요 없게 된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국민들 앞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대선 때는 홍준표 대표도 공약해 놓으시고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느냐? 왜 반대하시느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사정이 특별하게 바뀐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때는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하셨다가 지금에야 입장 말 바꾸기는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반대로 지방선거가 개헌과 동시에 갔을 경우에 자유한국당이 유리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지 개헌의 필요성이 없어져서 개헌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오히려 지방선거의 유불리에 따라서 지금 개헌의 문제를 결정하고 계신 거죠. 근데 김세현 의원 이제 한국당으로 가는 것까지 포함하면 117석 아닙니까, 한국당이. 거기서 반대를 하면 대통령이 발의한다고 한들 통과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최소한의 개헌, 만약 그렇게 될 경우는 국회가 합의를 하지 못했을 경우는 최소한의 개헌, 그러니까 권력구조의 문제가 아무래도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본권의 문제, 그리고 지방 분권의 문제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라도 개헌을 하자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는 국회도 충분히 저는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백혜련 대변인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 먼저 연결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가보죠. 이철우 최고위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어제 최고위원 사퇴했기 때문에 최고위원은 아닙니다. 전 최고위원이신가요? 12월 31일부로 사퇴를 했습니다. 새해 들어서면서 그건 떼셨군요. 당협위원장도 사퇴했고. 알겠습니다. 이철우 의원으로 그러면. 어제 신년사하고 기자회견하고 의원님 개인적인 총평부터 듣죠? 형식을 새롭게 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질문할 때 각본 없이 한다 많이 강조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나 형식보다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내용에 무슨 국민들께서 공감하는 또 희망을 갖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잘 안 보이는 데서 매우 안타깝고 특히 예전에 대통령들 기자회견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일자리. 또 우리는 지금 안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보 문제, 특히 북한 비핵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어제는 다른 문제들을 많이 얘기한 것 같고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인데 이것은 오도 간 데도 없고 그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청년 실업률이 10%대로 올라가고 있고 최저임금으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거다. 서울대 교수는 27만 개 줄어들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알겠습니다. 경제 또 탈원전. 이거 꼭 말씀드렸는데 탈원전으로 해서 특히 우리 경북 동해안 울진 영덕 이 수년간 갈등 조정해서 만들어놨는데 이걸 안 한다니까 지금 지역 민심이 쑥대밭이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거기 가서 민심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언급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과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의원님 어차피 어제 국민이란 단어를 64번 국민의 삶의 질 올리겠다.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여기 안에 경제 얘기며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안보 얘기며? 그래서 포괄적으로 국민의 삶, 국민들의 촛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시장 경제는 성장, 발전 이런 가운데 분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는 분배에 많이 집중을 하는 그래서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이겠다 이러는데 그게 바로 퍼주기식 국정운영이 아니냐. 고깔이 거들날지 모른다는 그런 걱정들을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당의 입장 지금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자유로운